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블랑시오에 관한 강의가 4번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블랑시오의 저작 르 리브르 아브니르, 도래할 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도래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책은,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디로부터 왜 내 앞으로 와 있는가? 이 도래할 책은 일반적인 책과 또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블랑시오도 이 도래할 책 제4부 5장에서 르 리브르 아브니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이 도래할 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먼저 이 말라르메와 블랑시오가 말하는 대문자 리브르, 유일한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니르, 즉 도래할이라는 말의 의미를 후설의 현상학과 자크 델리다의 렉티르 데스트릭티브, 해체적 독서, 그리고 블랑시오의 오트르 렉티르, 다르게 읽기 개념을 빌려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블랑시오가 주로 말라르메가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완성하고자 한 책, 대문자 리브르, 유일한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르메가 말하는 이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 공을 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글쓰기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다는 의미고요. 이 아름다움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자연과학적이나 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미학적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것, 즉 대문자 리브르에 대한 유일한 책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군요. 첫 번째는 이 대지에 대한 오르페우스적 해명, 두 번째는 이 세상은 한 권의 그 유일한 책, 아름다운 책에 이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과 필연의 역설적인 아주 현묘한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다르게,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읽기, 그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해체적 읽기가 가능한 책이 바로 유일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대지에 대한 오르페우스적 해명이어야 한다, 한 권의 아름다움을 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연과 필연의 짜임이라든지, 이 유일한 책은 다르게 읽기, 즉 전복적 읽기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오르페우스적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지 혹은 지상에 대한 오르페우스적 해명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작가의 소명, 작가의 의무와 관련된 말입니다. 원래 오르페우스, 즉 작가는 죽은 에우리디케의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옥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에우리디케를 지상으로 구출해 나오는 도중에 하데스의 약속을 위반해서 뒤를 돌아다 보게 되는데, 오르페우스의 이런 행위는 이 오르페우스가 이미 그 육체는 사라진 에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에우리를 지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우리가 그녀의 고유한 죽음을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에우리의 환상 속의 육체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충만한 그 만족스러운 죽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것을 작가와 작품에 대입해 보면 작가는 작품을 써내려가면서 죽어가야 하고, 다시 말하면 작가라는 주체는 사라져야 하고, 작품 역시 빛으로 가득 찬 무상한 형상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죽음의 사라짐의 나타남을 드러내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에 매몰된 시각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이 기존의 언어적 습속, 그 문화적 습속에 예속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락강의 말을 빌리면 언어적 대타자와 우상에 종속되어 사는 체계로부터 벗어난 글쓰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말라르메가 말한 이 대지에 대한 오르페우스적 해명이라는 것은 바로 블랑쇼가 말하는 바깥의 글쓰기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지하에서 발견한 것은 무한한 부재의 현존, 그러니까 공백이란 말입니다. 공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라르메의 사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생즉 불생,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즉 불사,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는 개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그 죽음이 단지 우연히 나에게 허무하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념에 도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무와 공으로 가는 새로운 관문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가는 이 진리라고 하는 무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모든 문학이 허구와 환상을 매개로 하면서도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구를 빌려 쓰는 것인데요. 그 허구를 통해서 오히려 신에게 영광을 돌릴 만큼의 진정성을 담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일한 책의 성격에 책의 궁극적 목적지가 미이다, 아름다움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라르메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을 발견한 후에 미를 발견했다네. 나는 공으로 충분히 긴 하강을 한 후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공 속에는 미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라르메는 지옥으로의 하강을 통해서 공의 자리를 미로 꽉 채우는 이 경이로운 전환, 이 전환이 글쓰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불교를 모른 채 무에 이르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Je suis arrivé sans connaître le bouddhisme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후대의 비평가들은 말라르메가 엑스 니힐로 니힐, 무에서 무를 발견한 자가 아니라 그 형태도 없고 빈 공간에 숨을 불어넣은 하느님처럼 엑스 니힐로 옴니아, 무에서 모든 존재를 발견한 자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이나 도레알 책과 같은 이 저서에서 그 글쓰기에 관해서 부재와 부정의 힘이 곧 작품을 형성하는 토대, 바탕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사라짐 속에서 그리고 시간의 부재 속에서 현존한다,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가의 자기적인 노력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insouciance, 무관심성과 désœuvrement, 무위의 상태,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정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언어체계와 문화체계 바깥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은 불교의 공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물들은 무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어떤 영적인 직관이 자기를 알아차리고 온 우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조국사 진울의 그 공적 영지, 즉 고요하고 적막한 텅 빈 공간 가운데서 영적인 알아차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적 영지에서 말하는 이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 텅 빔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실려 있는 영적 기운으로 가득 찬 텅 빔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무한한 것인데 여기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이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요. 이 절대적인 무한은 일체의 상대적 규정성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즉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도 유한도 아닌 이 절대와 순수, 혹은 마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드러내는 예수의 빈 무덤처럼 빈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의 일화로 표현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비어 있지만 사실상 죽음과 삶, 그리고 죽어감과 부활함이 현묘하게 얽혀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랑쇼가 말하는 이 내양, 무 역시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공백, 틈, 구멍 혹은 그 대극 사이에 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랑쇼는 이러한 공간, 내양이 곧 아름다움의 드러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의 나타남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말라르메에게서 무와 미의 상관관계는 순수한 미, 라보테라고 하는 이상을 집요하게 추구하다가 허무, 르네앙이라는 하나의 절대관념과 마주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유일한 책의 세 번째 성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라르메는 단순히 사물을 재현하는 언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언어라는 게 사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고, 또 시인으로서의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꽃을 말하는 순간 그 꽃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꽃이라는 말과 꽃의 실제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맺은 우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인이 그 언어로 사물을 그려내는 그 순간 시는 실패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시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비극적 운명을 직시하는데, 바로 이런 점은 말라르메가 언어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사물에서 계산된 언어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의 효과를 고민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영감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건축적이고 계획된 한 권의 책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우연과 필연이 미묘하게 짜여 있는 책이 바로 그가 꿈꾸는 대문자 리브르,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블랑쇼와 말라르메는 우연을 변화무쌍한 무상한 것을 의미하고, 필연은 이러한 변화무쌍함을 거쳐서 절대적 순수, 그 필연에 이르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이처럼 우연한 언어의 완전한 배제, 그리고 화자의 소멸을 통해서 필연적이고 기하학적인 건축술로 구축한 낱말들이 생성하고 또 중지를 반복하는 절대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르메는 작가의 소멸과 그 우연한 언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우주적 질서와 천체의 운행처럼 필연성과 영원성을 지닌 물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글쓰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르메에게 이 시학의 언어는 사물에 대한 단순한 재현이 아닙니다. 재현이 아니라 이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 효과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르메는 우연과 필연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생사를 깎아 가면서 어떤 엄밀한 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우연한 것을 자기 자신의 부정의 힘, 부재를 통해서, 공백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언어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 아자르, 우연과 네세시테, 필연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재의 힘과 부정의 힘과 부재라는 것은 언어와 사물 사이에 난 공백, 틈, 락강식으로 말하면 주인 기표와 노예 기표 사이에 난 구멍을 말하는데요. 말라르메가 자신이 식구를 파고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 공백, 공허를 파고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일한 책의 세 번째 특징은 비인칭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쇼는 이 말라르메의 언어관과 유일한 책에 대해서 말라르메가 추구한 책은 우연히 사라진 그 건축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책, 그리고 비인칭화된 책에 가깝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계획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우연을 제거하고 완벽한 형식을 갖는 책이라는 뜻이고, 비인칭적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즉 주체가 사라진 익명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인칭화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블랑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연적인 책은 우연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것은 언어의 본질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필연이 언어의 본질을 성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물들을 그것들의 부재로 변형시키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 사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또한 이 부재를 여러 관계의 순수한 움직임과 같은 리듬으로 열어 젖힘으로써 사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르메와 블랑쇼가 말하는 우연과 필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을 알아보았고요. 그 빈 공간에서 바로 부정의 힘이 발휘돼서 변화무쌍하게 부여하는 우연의 언어를 리듬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필연의 언어, 즉 언어의 본질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랑쇼는 마지막으로 이 비인칭화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이 없는 책은 저자가 없는 책이다. 즉 비인칭적인 책이다. 책은 언제나 익명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 작품과 시인 사이에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며 소유 관계는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인해서 사물이 사라지듯이 시인은 자신의 시작품의 압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사라짐으로써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인은 시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의이고 시적 축성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소멸이나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써 이러한 시적 축성식, 시적 희생 제의와 이 시의 창작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말하는 자는 그 진실된 말 속에서 필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저자 없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책은 작가도 하나의 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쓰기 전에 주체로서 소멸된 이후에 글이 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은 만들어지자마자 더 이상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비인칭적인 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일한 책의 특성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문의를, 도래하리라는, 영어로는 to come이죠. 도래하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래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블랑쇼가 말하는 글쓰기에 있어서 시간의 부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글쓰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블랑쇼의 주장입니다. 글쓰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없고 현존도 없는 sans présent, sans présence, 그런 시간이 바로 글쓰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항상 숨겨져 있던 것, 과거의 타자, 과거에는 아직 표현이 완료되지 못한 것, 과거의 타자와 미래의 존재 가능, 불가능한 듯한 미래의 타자의 출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블랑쇼 자신도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타자와 미래의 타자가 출몰하는 그 지점을 현재라고 했지, 현재가 순수한 현재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리다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말라르메의 블랑쇼가 말라르메의 이지티르라는 작품을 예를 들면서 거기에 자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자정 12시, 밤 12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의 중개 없이 미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블랑쇼는 현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은 언제나 이미 항상 나의 내밀성에 존재해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타자를 불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레알 책이라고 하는 이 도레알, 무니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 속에 있었던 타자가 지금 그 책을 통해서 나에게로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랑쇼의 이 시간에 대한 주장을 우리는 후설의 의식의 지향성과 데리다의 현재의 무아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후설은 현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재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의식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인상에다가 우리 의식의 과거로 지향하는 그 파지, 리텐션과 우리의 의식이 미래로 지향하는 얘기, 프로텐션이 합쳐진 게 바로 현재 의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후설의 현재 의식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대신 후설은 이 과거와 미래를 현재보다 조금 열등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데리다는 이 순수한 현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과거의 사유와 불가능하게 보이는 미래의 사유가 합쳐져서 현재라는 순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en passé inaccompli, 그러니까 성취되지 못한 과거, 그리고 en avenir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이는 미래가 합쳐진 것일 뿐이지 순수한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포리아, 불확실성에 놓일 때만 비로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다는 이 목소리와 현상이라는 저작에서 이 후설의 의식의 지향성을 논의하면서 현재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후설처럼 근원적 인상과 파지와 얘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즉 기억에 왜 뒤집냐면은 기억에 의해서 불러온 과거와 얘기에 의해서 불려진 미래는 현재 나의 의식과는 다른 의식 상태에 있을 때의 과거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가 동일자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설이 현재의 의식과 사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데리다는 완료되지 못한 과거의 사유와 불가능하게 보이는 미래의 사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리다의 이런 견해는 그의 해체적 읽기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이 데리다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자기 충족적, 자기 동일한 상태에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던 아포리아, 즉 틈과 간극에 의해서 스스로 내파되는 것을 해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저자가 미처 말할 수 없었던 것 사이에 깊은 간극으로부터 해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말라르메와 브랑셔도 이 글쓰기 시간관념이라는 면에서 보면 데리다의 해체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즉 데리다는 현재는 과거적 현재와 미래적 현재만 있을 뿐이고 순수 현재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도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블랑쇼의 도래할 책에 언급되는데요. 블랑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존하는 현실이나 미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미완료 과거, en passé, en accompli,와 불가능한 미래, en avenir, impossible라는 이 두 가지 부정적 형식으로 지시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 작품이 현실에는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과 우연이 어떤 재앙에 의해서 아포리아, 즉 불확실 속에 놓일 때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indéterminable,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inconnu,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 놓일 때만 작품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유일한 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현존에 놓여서 작가 자신은 지속적으로 작품과 분리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은 계속해서 깨어있고 의심하고 요동하고 빛을 발하고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veillant, doutant, luttant, brillant, et méditan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블랑쇼의 이 autre lecture, 다르게 읽기는 데리다의 그 해체적 읽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립적 항으로 구축된 텍스트의 위계 질서를 전복하고 텍스트 안의 읽기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흔적과 차이를 파고들어서 비개념적이고 비인칭적이고 무의적인 읽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하나의 문학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블랑쇼의 도래할 책은 현 시대만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시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사유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불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유, 그러한 것을 넘나드는 것이 책이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미완료된 과거가 도래하는 것이고 미래의 불가능성이 도래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블랑쇼가 가리키는 책은 글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장르라든지 어떤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존의 책이 아니라 저자가 사라진 비현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가의 이름도 독자의 정체성도 없이 오직 존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일부분이고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오로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르게 읽기, 다른 독서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사유와 글쓰기, 그리고 작가의 글쓰기와 독자의 읽기가 언제나 동시대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게 읽기 또는 해체적 읽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랑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서의 예를 들면서 토라, 구약 성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글자로 쓰여지기 이전에 최초의 글쓰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호명을 들었을 때 그 불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읽을 수 없었던 것인데 이를 최초의 글쓰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서는 최초의 글쓰기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글쓰기에 의해서 완성된 현존하는 책입니다. 그 최초의 글쓰기, 토라 이전에 있었던 수상적인 글쓰기가 비현존하는 책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가 현존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서는 비언어적 경험이고 읽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글쓰기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을 강조하는 블랑쇼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일한 책의 개념과 도래하리라는 의미를 이 데리다의 해체적 읽기와 블랑쇼의 다르게 읽기를 통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